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만인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태조 이성계 역의 김무생 배우는 그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로 우리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도 그가 자랑하던 목소리와 호흡은 폐질환으로 인해 차츰 쇠퇴했고 당대 최고 거인이라 부리던 그도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로서의 깊은 후회와 회한이었습니다. 김무생의 인생은 무관의 제왕이 남긴 미완의 대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천하를 호령했으나 마지막 길은 그 누구보다 고독했고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한 쓸쓸한 아버지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1940년 3월 16일 충청남도 서산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김무생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봄 기운이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시대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많은 기록이 그의 출생을 1943년으로 적고 있으나 실제로는 1940년생으로 해방전 혼란과 결핍을 몸소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소산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으로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촉박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어린 김무생이 자며 듣고 본 것은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숨과 해방의 벅찬 함성, 그리고 곧이어 터진 6.25 전쟁이었습니다. 소년 김무생에게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시절, 생존이 최우선이었기에 예술이나 연기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갈구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거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위로해줄 누군가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김무생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다른 성숙함과 또래보다 굵고 울림이 큰 목소리는 그가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된 김무생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남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문화적 토양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우들의 목소리, 가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유랑극단의 연극은 소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이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훤칠한 키, 남성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타고난 저음의 목소리는 김무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고 당시 딴따라라 천대받던 시절에도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향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며 연기 인생의 첫 단추를 띄웠습니다. 대학 시절은 그에게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은 시간이었고 이론을 배우고 무대에서 발성을 다듬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배고픈 예술학도였지만 무대 위 조명을 받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배가 불렀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사회 첫발은 한국 방송계 태동기와 맞물렸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이 미미했던 시절 대중문화의 중심은 라디오였고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드라마를 듣고 울고 웃던 때였습니다. 성우는 당시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으며 김무생은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목소리를 활용해 1963년 동자방송 성우일기 공채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습니다. 김무생의 목소리는 깊고 중후했으며 단순히 좋은 소리를 넘어 설명할 수 없는 페이스와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전성시대에 그의 목소리는 전국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정의로운 주인공부터 악독한 악인, 근면한 아버지까지 다양한 인생을 연기했습니다. 성우 경험은
훗날 대배우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정확한 발음과 감정 전달, 호흡 조절 등 텔레비전 연기의 필수적인 기술들을 이미 완벽히 익혔습니다. 김무생 특유의 낮게 깔리면서도 공간을 장악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화법은 바로 치열했던 성우 시절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 연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온몸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자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으로 방송의 중심이 라디오에서 TV로 이동하면서 연극 무대와 성우 활동으로 단련된 김무생은 196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발탁되어 브라운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었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정 연기를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극 무대에서 신체 훈련을 받았기에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힘있는 연기를 펼쳤고 성우 출신답게 대사 전달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초기 배역은 그의 외모와 목소리에 맞는 엘리트 역할이 많았고 당시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기 분위기에 부합하는 신사, 검사, 경영인 등의 이미지를 연기했습니다. 김무생은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는 배우로서 브라운관에서 늘 무게중심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멋진 신사 역할을 넘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고 악역에서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으며 서민적 아버지 역에서는 구수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 드라마 황금기를 이끄는 주역으로 그는 조연과 주연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개인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촬영 스케줄과 열악한 제작 환경,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삶 속에서 그는 집에서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으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강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특히 둘째 아들 김주혁은 아버지를 동경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김무생은 아들이 배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길이 험난하고 외로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무생은 아들들의 연애도 엄격히 금지했고 김주혁이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묵묵히 선택을 받아들였으며 배우가 되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엄한 당부를 했습니다. 1998년 김주혁은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김무생은 아들의 실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더 엄하게 대하길 바랐습니다. 김주혁 역시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으며 두 부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집안에 두 명의 배우가 산다는 것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이자 냉철한 비평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때때로 대본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연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부자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쌓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김무생은 연기 세계의 변신을 시도하며 현대물에서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서는 고집불통이지만 손자를 아끼는 할아버지 역을 맡아 젊은 층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해학을 연기에 녹여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잦은 기침과 피로감이 찾아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폐렴으로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그는 아픈 내색 없이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며 프로의식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 권유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점차 호흡 곤란 증세까지 나타났고 병세는 심각해졌습니다. 2004년 말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김무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다. 나 김무생이야. 라고 말했으나 눈빛 한편에는 다가오는 이별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며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와 배우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들 김주혁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들 김주혁은 바쁜 와중에도 병실을 자주 찾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굴을 닦아주며 못다한 사랑과 존경의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습니다. 김무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들의 손길을 느꼈으며 이제 든든한 나무가 자랐으니 편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05년 봄, 꽃망울이 터지는 계절에도 병실의 시간은 점점 멈춰갔고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 막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직전에 아름다운 이별의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2005년 초 전파를 탄 15초짜리 자동차 보험 광고에서 김무생과 김주혁 부자는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걸으며 따뜻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김무생의 건강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추천서이자 세상에 남기는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새벽 3시 30분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배우 김무생은 폐렴 합병증으로 향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뉴스와 신문은 그를 추모하는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특히 용의 눈물에서 아들 이방원 역을 맡은 유동근은 상주보다 더 서럽게 오열하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최불암, 이순재, 신부 등 원로 배우들은 친부를 먼저 보낸 허망함에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탄식 섞인 독백이 흩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무생은 생전 호탕한 웃음을 짓고 있었기에 조문객들의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장인이 떠난 것과 같았습니다. 김무생이 남긴 빈자리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 깊은 상실감을 남겼고 그의 아들 김주혁은 상주 완장을 차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김주혁은 슬픔을 삼키며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으나 3일간의 잔내 기간 내내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배우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입관식 날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김주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그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배우가 아닌 잃은 어린아이의 절규였습니다. 발인날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도열한 가운데 김무생의 운구 행렬은 고향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산의 바다는 말없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김주혁은 묘지의 흙을 덮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완성해야 할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김무생의 타계 이후 세상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고 텔레비전에는 새로운 드라마와 스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주혁에게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아버지의 흔적과 빈 공간 속에서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일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하반기 그는 영화 광식이 동생 관태와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 연이어 출연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라하의 연인에서 정의롭고 로맨틱한 형사 최상현 역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깊은 눈빛 연기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묻어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버지 김무생의 그림자를 보았으나 이는 흉내가 아닌 아버지의 DNA를 받아
자신만의 색깔로 재창조한 결과였습니다. 김주혁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가장 큰 산이자 무서운 선생님, 그리고 든든한 팬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주혁은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연기를 천직으로 여기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사극에서 아버지의 전공 분야를 이어 묵직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에서는 사랑스러운 남편 역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김주현 역시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배우로 손장해 갔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아버지에게 못 보여준 연기를 세상에 모두 보여주려는 듯 10여 년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2013년 MBC 대하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 아버지 김무생이 1975년에 맡았던 허준 역을 이어받는 운명적 역할을 맡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담을 느꼈지만 운명이라 생각하며 자신만의 허준을 만들어냈고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주혁은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3에 합류하며 진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맛없는 음식 앞에서 솔직한 표정을 짓는 등 대중에게 친근한 구탱이 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동료들과의 우정으로 채우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홀로 남겨졌고, 방송 중 미래 편지 미션에서 덤덤하게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갈 곳 없는 현실과 깊은 외로움을 웃음으로 감췄지만 내년은 텅 빈 구멍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촬영장에 복귀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웃어 보이는 배려심은 아버지 김무생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김주혁은 영화 악신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드라마에서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 역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연기 인생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결혼을 생각하며 평온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고,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소박한 바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그는 더 서울 어워즈에서 영화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데뷔 20년 만에 영화로 받은 첫 상을 기쁨 속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후인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검은색 벤츠 SUV를 혼자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인도로 돌진해 아파트 벽면에 충돌하며 전복되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주혁은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갇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유압 장비로 차량을 절반해 구출했으나 이미 그의 맥박과 호흡은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지만 결국 오후 6시 30분 사망이 공식 선고되었습니다. 사망 소식은 언론과 대중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인터넷과 SNS는 김주혁의 이름으로 도배되며 비통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1박 2일 멤버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촬영장 분위기는 애도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궁금증과 미스터리가 증폭되었고, 부검 결과 뇌 손상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급성 심근경색도 발견되지 않아 사고 전 신체 이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남겨진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김주혁의 빈소는 부모님 장례가 치러졌던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되었고, 많은 동료 배우와 팬들이 조문에 그를 추모했습니다. 배우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 등
선배 정혜인 박보검 등 후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발길이 이어졌으며 연인 이우영도 비보를 접하고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1박 2일 멤버들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고 차태현은 상주를 대신해 안내 역할을 맡으며 슬픔을 간직한 채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팬들이 놓은 국화와 편지가 쌓였고 조문객들은 고인의 인품과 따뜻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관식은 비공개로 엄수되었으며 가족, 친지도 가까운 동료만 참석했습니다. 운구차는 고인의 자택과 방송가를 지나 고향 서산으로 향했고 서산에서는 아버지 김무생과 어머니가 잠든 가족 납골묘에 안장되었습니다. 김주혁은 묘역에 도착해 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다시 만난 가족을 생각하며 깊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연예인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 시대 좋은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며칠이 지나도록 국화꽃과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를 기억하며 추모했고 그의 유작 영화들은 스크린을 통해 여전히 살아 숨쉬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주혁의 마지막 영화 택시 운전사는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고 평단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가장 화려한 불꽃을 태웠고 그의 죽음이 더욱 큰 슬픔과 그리움을 남겼습니다. 후배 배우들과 동료들은 그의 진정성과 인품을 기억하며 깊이 애도했습니다. 김무생과 김주혁 부자의 삶은 닮았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척박한 시대를 헤쳐나간 거인이었고 아들은 그 그늘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정원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사극의 제왕으로 아들은 로맨틱 코미디와 휴먼 드라마의 강자로 각자의 영역을 확립했으며 이들 부자의 연기 철학과 잔인 정신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두 부자는 기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진심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김무생의 호통과 김주혁의 섬세한 연기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산의 가족 묘역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사를 빛낸 별들이 잠든 성지처럼 여겨지며 두 배우의 삶은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우라는 직업의 숙명과 인간적인 권태,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단순한 배우가 아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부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한 서산의 묘역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마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라는 소박한 당부였을 것입니다. 김무생과 김주혁이 남긴 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